이제 나오는 거?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회계연들은 9월 1일부터 8월 30일이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새해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민년 호랑이 해 같습니다. 호랑이처럼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특강이라 해서 뭐 여러분들 거창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리더들이 꼭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 또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런 내용들, 또 우리 사업이 얼마나 이 대단한 사업인가,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그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이건 뭐 사업 설명할 때 여러 번 여러분들 보시고 들으셨지만 어떻습니까? 참 저는 이 글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과연 뭘까요? 결국 인센시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 돈이 없다, 그렇게 매일 입부러쳐 하면서도 거의 준비들을 안 해요. 대비를 안 하는 거 보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성공하신 분, 억만장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우리 리더분들은 이미 이제 이러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업을 얘기하고 또 그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때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오늘도 이제 날씨가 쌀쌀합니다만 여러분 다 가정에서 줌 미팅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고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방송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성건 그 김기성 사장님하고 이 추운데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의 노고는 자자손손 안락을 누린다. 참 이거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고는 자자손손 안락을 누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행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결국은 행복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가 정해진다고 하는데 사실 돈의 40%가 해당되는 것이 행복 지수를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을 나누는 게 뭔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가진 것은 10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100이 있다면 어떨까요? 10%죠. 10%밖에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불만도 생기고 이런 이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150을 가겠고 이 원하는 것이 50밖에 없다면은 어때요? 300에 해당되는 거예요. 300%의 그 만족도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보다도.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은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이제 제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우선 참 돈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근데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돈보다도요 건강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 리더들은 건강하니까 난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근데 나이를 먹다 보면요.
돈도 중요한데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해야만이 내가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과 건강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보니까 내가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나이 먹으면 아마 그 부분에서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큰 수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찾았다면 참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나 지인들이요, 정말 이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던 분일수록 지금 특별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노는 것도 한 5, 6개월이죠, 이게. 근데 제가 이 현역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한 지는 뭐 한 거의 10여 년 됐습니다만은 현역에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 평생 인지습을 구축하고 누군가 도와가지고 도움을 주면서 내가 성공하는 일,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비즈니스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비즈니스예요. 이 사업을 모르는 분들은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근데 이 사업 하신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뭘까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나이 먹으면 외로운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친구, 친지, 그 다음에 이웃, 하고 이렇게 함께 지낸다는 일이 굉장히 행복의 요소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한다 그러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동창들도 못 만나고 뭐 5명 이상 못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화목해야 돼요. 특히 부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잘 치는 친구들 몇 명이라도 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행복의 어떤 기준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업은 어떨까요? 나이 불문하고 친구는 아니지만 스폰서 파트너 관계로 아주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젊은 리더들이나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저는 행복의 조건을 이 사업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게 되면 이제 여유로움은 나눌 수 있는 거죠. 봉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앙사님은 무앙심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내가 육체적으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물론 그것도 큰 봉사입니다. 그게 봉사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요, 내가 배고픈 사람은 빵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앙산, 자산이 없으면 무앙심, 마음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더더욱 좋겠죠. 이런 봉사는 매달 인쇄습을 받는 분들에게 굉장히 가능한 일이지, 목돈을 깨가면서 남에게 도와주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아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포춘지에 보면은 백만장자들을 조사했어요. 백만장 조사했는데 첫 번째는 태어나서부터 부자가 있어요. 그 부모 잘 만난 거죠. 누구나 부모 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가난하게 타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부모 잘 만나면 또 좋냐? 이 교육이 잘못되면 타락을 해요. 그 재벌가의 2세, 3세들이 이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거나 하여간 뭐 나쁜 데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 가끔 매스컴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하는 예가 있어요. 자성간 사람들. 이건 뭐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게 다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성공을 이룬 분들 아니겠어요? 쿠팡 이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뭘까요? 재테크 잘하는 거예요. 월가 사람들. 돈 없이도 정말 자기의 이 금융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재주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주 없다면 우리는 못하는 거죠. 예. 그럼 네 번째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마지막에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 우리 사업을 성공하게 되면 인쇄 수입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인쇄 수입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인쇄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내 가지고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인쇄 수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반을 내 가지고 이 음반 수입 들어오는 것도 인쇄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금메달 따 가지고 100만 원씩 받는 것도 인쇄 수입이에요. 하나같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요즘 뭐 건물 임대료 요즘 같은 때 어떻습니까? 참 더 어려울 거예요. 임차 하신 분들 임대해 준 사람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판권, 여러분들 책을 내게 되면요 2% 통보를 해요. 저도 책을 내본 사람이지만 책을 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 일이라면 벌써 망했어요. 전. 2%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내가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쓴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낸 책이고 또 그 전문 서적이기 때문에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대중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못했어요. 그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음반이요? 여러분들 음반도요. 뭐 가수들이 수천 명 되는데 한 60명 정도 돈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은 상당히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대부분 거의 90 몇 퍼센트 사람들은 그리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이런 인쇄 수입, 이런 인쇄 수입이 과연 어떤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들이 보면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참 부러워하겠죠. 100억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쓸까요? 안 쓸까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0억을 벌으면 10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한 달에 한 돈 천만 원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예.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100억을 가진 사람은 위험자산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금을 내가 손실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까지 돈을 불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 수입하면은 확실한 정기예금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쇄 수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수입을 매달 들어오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대 시중은행, 신한은행, 농협, 그 다음에 하나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4개 은행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기예금이 0.8%, 0.85%, 0.75%, 0.7% 이래. 그 평균액이 0.8%야. 그럼 100억을 누게 되면 0.8% 정기예금 이자를 받는 게 인쇄 수입이에요. 그럼 한 8천만 원 돼요. 거기다 세금 15.4% 빼게 되면 1,600 얼마를 또 내야 돼. 그럼 6,700 얼마가 돼.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을 전혀 감안하지 않아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내 돈의 자산이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 6.8% 물가 상승이 올라가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물가 상승이 낮은 해가 2019년도예요. 그게 0.4%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해에 0.4% 기준하게 된다면 이 100억 오르게 되면 약 4천만 원 정도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요. 6,700, 4,000 빼게 되면 2,700밖에 안 넘어요. 2,700을 12달로 나누면 어때요? 230만 원 정도 내가 손해를 줍니다. 자, 230만 원이 이 사람은 인쇄 수입이에요. 만약 그 이상 돈을 쓰겠다면 원금을 깨 써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230만 원 정도면 어떤 수입일까? 우리는 PT 정도 되면 이습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PT 정도 되면은 100억을 가진 사람들이 버금가는 수익을 보는 건데 그 100억을 가진 사람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자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인사수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건 한 신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1년에 수입이 5천만 원을 가진 사람, 5천만 원 수입을 보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은 매달 일정에 400만 원씩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은 어느 때는 1,000만 원이 들어오고 어느 때는 수입이 안 들어오는 비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들은 돈이 진짜 좋은 수입일까요? 질 좋은 수입일까요? 예. 그래서 수입이 일정하면 그 수입이 질도 비정기 수입보다 좋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실제로 비정기적인 수입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인쇄 수입이들은 정기적인 수입이에요. 이 수입이 왜 좋냐면 액면가보다도 액면가에 상관없이 잠재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이 잠재 가치가 높다는 건 뭐냐면 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미래 예측 능력을 할 수가 있어요.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매달 400만 원씩 계속 들어온다면 내가 적금을 1,000만 원짜리 적금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적금을 부어가지고 이 적금을 나중에 이제 타서는 내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1,000만 원도 어떤 때는 수입이 들어오고 어떤 때 또 수입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내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자금 계획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금융자산의 그 관리 그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를 최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오면 규칙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매달 돈이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이 농사 짓는 거 비유를 한다면 농사일 때 강수량이 1000mm가 온다고 가정을 해볼 때 봄에는 한 번은 500mm 가고 가을에 한 번은 500mm 온다면 1000mm겠죠. 그러면 한 번은 가뭄이든 한 번은 홍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돈이 확 들었다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예. 근데 하루에 10mm씩 꾸준히 들어오고 또 햇빛도 나고 10mm 꾸준히 들어오고 햇빛 들어오고 나면요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브라질의 그 렌소이소라는 그 사막에서 연간 강수량이 1600mm가 내리는데 아무것도 거기서 재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오는데 엄청나게 올 때는 엄청나고 안 올 때 아예 안 오기 때문에. 자금 운용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캐시플로우입니다. 우리가 캐시플로우 많이 하죠.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현금 흐름이 없으면요 이익이 나도 부도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래서 몸 안에 피도 일정에 흘러야만이 우리가 사지를 움직일 수도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도 일정에 일어나야지 호흡이 뭐 급했다가 뭐 안 일어났다 하면 건강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과식을 하면 탈나죠. 아침을 일주일치 먹고 일주일 굶습니까? 그와 똑같은 원리라는 거야. 인쇄 수입이랑 매달 정기적 수입 들어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만일에 이런 어떤 목돈이 확 돌았다가 안 돌았다 하는 것이 왜 그러면 나쁜 거다 이게 아니래요. 아주 나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거는 사람의 나쁜 습관을 갖게 해준다는 거지. 어떤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은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어떤 한 여름에 날씨가 아주 뜨거울 때 여름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부러워하는 것은 매달 수십만 원씩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 사장이 더 부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여름철에 1,000만 원을 버는 것은 솜사탕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 내가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될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결국은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 이 사례를 경험을 했거든요. MZ 보너스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매달 돈이 들어오는 사람 매달 나 얼마씩 쓰고 얼마씩 저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목돈이 확 들어왔다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 때는 못 쓰지만 들어올 때는 그 돈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금 통제력이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1,000만 원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떨까요? 좀 얼마 좀 쓰고 싶지 않아요? 다음 달에 이렇게 들어올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면서 대부분 그런 불규칙한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모은다는 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그다음 학원 강사들, 건설 노동자들, 운동 선수들, 개업의사 이런 분들이 불규칙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막큰 데로 됐다, 어떤 데 그냥 놀으면 수입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기적인 수입에 비정기적인 수입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옮겨 타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우리 매스컴 보면은 언론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매스컴 타는 분들 그러잖아요. 지금 빌딩을 소유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망한 분도 계시고 돈관리 잘못해가지고 또 한 푼도 지금 고생하는 분들이 다양한 분이 있는 거죠. 이거 뭐냐?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비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로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아이템으로 바꿔 타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게 들어오는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재능이 뛰어난 거 아닙니까? 재능이 뛰어나니까 또 픽업도 되고 또 방송국에서 또 불러주기도 하고 그때는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돈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이제 수입이 없을 때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재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사업인데 우리는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인 수입을 바꿔가면서 건물을 사거나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잘 살 수 있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만났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자, 기초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이 수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9세기 때는요 자동차로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20세기 때는 우리가 인터넷을 이제 가지고 인터넷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고 21세기에는 뭘까요? AI라든가 여러분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유망한 어떤 사업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쿠팡이라든가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뭐로 바뀌었어요? 메타라는 그 사명을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트렌드가 앞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정도 그렇게 큰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우리는 작게 시작하면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시키는 비즈니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 아메 네트워크 사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에이비어드에 된 것도 전 실력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다양한 분들한테 이 사업을 많이 알려보기도 하거든요.
어. 근데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못 봐요. 우선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봐요. 남을 의식을 많이 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 삽을 제대로 보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운명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성공하냐 늦게 성공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큼 열정적으로 사업을 했냐 못하느냐 그 차이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부의 초월 사선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부의 초월 사선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달 증가 평생 상수되는 비즈니스. 얼마나 가치로운지.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인쇄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리더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그룹에도 브랜드 빌드를 성취하거나 아마 3월 말까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룹을. 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빌드를 성취하신 분들 도 계시고 또 이미 성취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최장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뉴지피가 되셨잖아요. 100만 장자 길을 접어드는 겁니다. 예. 부의 초월 사선에 이미 여러분들 ABO는 다 들어온 거고요. 이미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분들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요, 여러분들이 JTBC 뉴스를 한번 보셨습니까? 부모의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의 학습 격차가 컸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온 겁니다, 뉴스. 옛날엔 개천에 용 난다 그랬죠? 개천에 용 안 나요. 요즘은 복개도 해가지고 용이 나올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 이제. 개천 복개해가지고 나오지도 못한다 그러는데, 이제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모 지위나 뭘까요?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들의 학습 격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하고 OECD 경제협력교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우리 국내뿐만 세계적으로 다 이런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참고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경제상황 진단과 대비라고 그랬는데, 제가 경제 금융 용어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 알려드리잖아요. 이 90개를 한국은행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90개를 선정한 중에서 앞으로 지금 오늘은 인프레션, 디프레션과 관련된 것을 네 가지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경제 용어만 공유해도요, 젊은이들이 함부로 부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제가 경제를 그래도 경영을 좀 해보고 이쪽 분야 전문가라는 생각하는데도 90개 중에서 제가 80개 이상을 못 맞히겠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요, 내가 스스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 이거를 좀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항목 90개 중에서 80개 이상이면은 완벽한 성주라 그랬어. 그건 뭐냐? 내 돈을 잘 지켜나가면 더 불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0개에서 80개 사이는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만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50개 이해할 때는 어때요? 용어부터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하루가 급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벽 밖으로 내 돈이 매일매일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성벽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내 돈이 술술술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금융용어 경제 상식을 우리가 아는 것, 알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우리가 아무리 사업
하기도 바쁜데 이 용어만 경제 별도 제가 그걸 뭐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수 있는 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공학이라든가 사장학 강의할 때마다 한 두 가지 내 세 가지씩 계속 내가 이 경제 용어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메모하셨다가 90가지가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되면 내가 몇 개 정도를 내가 이해하면서 학습이 됐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그 최소한 70개 이상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지낸다면 앞으로 어떤 자금을 여러분 스스로 자금을 잘 관리할 수 있거나 더 크게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경제 상식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술술술 빠져나가면서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런 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4개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인세 수입. 왜 인세 수입과 투잡을 우리가 구축해 놔야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건 뭐냐면 스태그레이션, 경제 침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거의 합성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럼 경기가 왜 나쁠까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아주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침체되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엄청나게 풀어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 요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그럼 인플레이션은 뭐냐?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팔자보다는 사자가 많게 되면 어떨까요? 가격이 올라가게 됐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이 팽창돼.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광범위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상태일 때 바로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요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좀 다르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디플레이션은 뭐냐? 경제가 전반적으로 서비스나 상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이런 경우는 통화량이 줄어들었을 때, 통화량이 없었을 때, 시중에 돈이 없었을 때 물가가 폭락하는 현상들이거든요. 경제가 침체되는 거죠. 이게 디플레이션이야. 지금은 이제 디프레션이 아니죠, 이런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에그프레션은 뭐냐? 이건 에그프레션은 어그리컬처, 농업이라는 뜻이죠. 플러스 인프레션.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물가가 따라 오르는 현상이에요. 자, 이건 예를 한번 들면 농산물, 옥수수가 이제 옥수수를 예를 들어보는 거죠. 옥수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사료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떨까요? 육류 가격이 올라가요. 육류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유값도 올라가고 버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바로 에그프레션이에요. 자, 오늘 4가지 홍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4가지 잘 메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90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여러분들 거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가능한 제가 아는 데까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젊은 리더들이나 이미 사회 경험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경제용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부채도 나쁜 부채가 있고 좋은 부채가 있습니다. 나쁜 부채는 뭐냐? 그럼 좋은 부채는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쁜 부채를 쓰면 안 돼요. 나쁜 부채를 쓴다는 건 뭘까요? 이게 사채 같은 걸 급하다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사채는 즉시 변제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그래서 나쁜 부채는 뭐냐면 비용을 쓰는 거죠. 이유 없이 비용을 쓰는 거야, 내가. 그냥 돈 얻어가지고 급한 대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얻어가지고 그냥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하는 거. 이거 아주 나쁜 부채입니다. 절대 부자 안 됩니다. 비용으로 생각하는 비용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중물을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마중물 뭔지 아시죠?
마중물 많이 설명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펌프질 할 때 이 펌프 물 한 바가지를 넣고 펌프질하면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잖아. 그 끌어올리는 물이 바로 마중물이야. 우리 종잣돈을 써버리는 게 바로 마중물을 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이 타는다 하더라도 참으면서 이 마중물은 물에 끓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 마른 수건도 짜낼 정도의 여러분들이 근검전략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좋은 부채는 뭐냐? 바로 여러분 투자예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내가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원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사업자들은 뭐 우리 제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키우기 위해서 뭐 노트북을 하나 새로 산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신형으로 사가지고 사업하는 도움이 된다거나 사업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는 이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구를 좋은 걸 사는다든가 이거 비용입니다. 텔레비를 좋은 걸 사는 이거 비용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사업하고 연결되는 그런 비용 돈이 아니잖아요.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은 부채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전 부채를 잘 활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희 박정우 사장님하고 나하고 결혼할 때는 돈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3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살까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재산 증식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좋은 부채를 제가 잘 활용한 거예요. 은행 부채를. 그 예를 들면 뭐 이거죠.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돈이 3억밖에 없어. 그럼 2억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건데 2억을 빌려가지고 5억짜리 5억밖에 안 가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이거 7억에서 10억 가치가 있는 집을 내가 2억을 빚을 져가지고 샀을 때는 좋은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판단을 했었을 때 내가 2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를 높이는 게 뭘까요? 바로 아까 마중물 그런 거예요. 마중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매월 증가되는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나중에 이 수입에서 여러분들 파운드, PT, MR을 다이아몬드 되게 되면 상당히 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유 있게 쓰면서도 더 큰 돈을 여러분 빌려 쓸 수 있는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나쁜 부채하고 좋은 부채는 여러분들 이 정도 여러분들 분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절대 돈 얻어가지고 뭐 사지 마세요. 돈이 있으면 지금 우선 부채부터 갚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우리 한국도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도 이제 제가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도 연락이 왔더라고. 0.4% 금리가 올라간 거야. 예.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미리 다 대비하고 있지만 이거요 정말 급여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0.4% 금리가 올랐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미국의 FED 연방준비은행의 준비제도에서 이 의장이 그랬어요. 금리를 올리겠다. 언제부터 올리냐? 금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계속 내년 아마 2023년도 이후까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거기서 연준에서 올리게 되면 우리는요 거의 이제 6% 7%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급여 생활자들은 감당을 하기 어려운 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변동금리도 올라가게 되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왜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국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느냐?
자, 한국은행에서 왜 금리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미국에서 금리 올렸다고 우리가 금리 따라 올리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다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자금인데 한국에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물가가 너무 6.8% 올라갔다니요. 상상도 못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잡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세금을 부과하는 일입니다. 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올리면 안 되니까 0.25%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미국 금리가 안전한 금리를 올려주는데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돈 다 빼가겠죠. 한국에 있는 투자한 돈이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주식도 팔고 모두 다 빠게. 그럼 우리가 진짜 우리 한국 경제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어느 정도 막으려면 우리 금리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피해자는 누굴까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흐름, 내가 오늘 왜 이런 신년에 들어가지 이런 말씀을 드렸냐,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여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소나기비도 피해갈 때가 있듯이. 그래서 미국 금리가요, 어느 날부터 우리 사장 봐가면서 사서 올린 줄 아세요? 아닙니다. 1997년도 IMF 왔을 때 갑자기 2%가 올려가지고 아주 그냥 이 개발도상국이 완전히 우리 한국과 IMF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건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10년 주기설 해가지고 2019년도 정도 또 벌어지는 건데 2019년 원래 금융위기가 왔어야 되는 건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냥 경기 부양을 계속시켜 돈을 찍어가지고만 놀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끝나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통령 선거 끝나게 되면 아마 바로 그냥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오늘 뉴스도 보면 금리 역습이 시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뉴스에 금리 역습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금리가 이제 오른다는 얘기를 이제 예고한 겁니다. 시작됐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은행 금리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부동산 같은 건 지금 구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것도 지금 사는 거는 전 반대입니다. 내년 말쯤에 사면 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도 금년 말이나 내년쯤 기다렸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채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고. 네, 은행 금리를 쓸 때 은행 쓰시는 분들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어요. 이것도 경제 용어에 들어갑니다. 고정금리는 뭐냐? 한국은행에서 딱 정해지는 금리예요. 근데 지금처럼 향후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고정금리를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5%인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라 생각하면 한 5%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4%를 내가 0.5% 주더라도 4% 고정금리를 내가 바꾸는 거죠. 은행 가서. 그러면 5% 6% 올라가도 난 4% 이자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3.5%도 0.5%더 물어도 그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근데 앞으로 향후 금리가 떨어질 걸 예상한다면 변동금리를 지금 갈아타는 게 유리한 겁니다. 혹시 대출을 받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또 내 대출을 안 받는다도 상식적으로 이런 걸 공부해두면 참 좋겠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금융위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을 보는 것은 2022년도 금년 상반기 중에 아마 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이 부동산, 주식 모든 자산 가치가 아마 하락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금융 위기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아마 올 거고 너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걸 금융위기가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벌써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뿌려가지고 그걸 부양시키고 우리 한국도 엄청난 돈을 지금 찍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시중에 자금 너무너무 풀려가지고 돈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는 오르고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 세 가지. 떨어지는 건 뭐냐? 임금은 떨어져요. 두 번째, 취업률도 떨어지고 자산가치 떨어져요. 그러면 임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200만 원 사람이 150만 원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가가 1%, 1.5% 올라가게 되면 내가 0.5%내 돈을 그냥 까먹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면 내가 은행에서 이 대출을 이자를 받는 부분이 100만 원을 받았던 분이 아니 연금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인프레가 돼가지고 돈 가치가 만큼 반으로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내 돈은 300만 원, 150만 원 가치밖에 없는 거야. 돈은 300만 원 받지만 15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실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 가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구매력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임금도 떨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취업률은 당연히 뭐 지금 취업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신 거고 모든 자산 가치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미리 예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유통의 대란이라는데 저는 뭐 대란까지는 그렇고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좀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잘 조율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량 같은 경우도 좀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한구아미 같은 경우도요. 지금 과거도 그랬잖아요. 지금 티하는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전 아이디 같은 것도 좀 안 나오고 뭐 이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암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유통 라인이 마비되는 거죠. 유통 라인이 마비되면은 물류가 지금 데모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올스톱하게 되면은 물건 올 게 못 오는 거죠. 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함에도 아마 이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국내 기술이 좋으니까 국내 제품을 생산하는 뉴트리라이트 제품도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유통에 대한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 뭐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도 2월 4일 날 이제 북경 올림픽, 동계 올림픽 치르고 나면 아마 상당히 그 중국과 관련된 나라의 영향을 우물양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능한 우리 리더들이 전업하는 것은 저는 좀 신중을 기해라. 가능한 전업을 보다는 시간이 많은 직장을 선택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할 일은 몇 번씩 들은 얘기지만 브론즈 핀을 가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코로나 이번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12월 말까지 브론즈 빌더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제 날짜로 팬데믹 이 사회 거리두기를 또 강화해가지고 지금 일체 못 만나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 방역 패스에 뭐 해당되면은 또 이게 또 식사 드시도 못하고 뭐 백화점 못 들어갈 판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를 좀 못하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리더들 상의한 결과 일단 12월 달 성취하신 분들은 그대로 인정해 드릴 겁니다. 좀 미루는 것뿐이야. 12월 달까지 성취하신 분들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1월 한 달을 더 연장해서 1월 달에 성취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2월 달에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다. 만약 2월 달 여의치 않다면 3월 달. 그래서 3월 달도 안 된다면 3월 달 다 합해서 4월 달은 제가
가든 파티라도 제가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빌더를 성취하신 분들 지금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제가 약속은 지키겠다는 말씀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이 축하를 해드릴 얘기인데 우리 양혜수 사장이나 실태 사장, 파운더스 빌더를 연속하신 분들이고 강산중, 그 다음에 그 김기성, 최은철 또 파운드 빌더를 성취하신 분이고 또 뉴 GP 이 브론즈 빌더를 성취하신 이정원 사장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 대신 우리 최정 사장님도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그룹 리더들이 이렇게 성취하시고 또 우리 또 이 성취를 못했다 하더라도 지난 한 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많은 리더분들 정말 스폰서로서 여러분들 정말 이 칭찬해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업이긴 합니다만 건강 좀 유념하시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장바구니 SOP. 그래서 이 장바구니 SOP에 소비자 만들기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예방, 우리가 한과매가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제품들을 뉴트리라이트를 우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 매출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다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는 공교롭게도 참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전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일오브 한 달 5명의 신규를 매달 만들자. 그 다음에 골드 소비자들을 15명을 만들어 가자. 그 다음에 ABO 50명 이상 되는 SP상이 되자. 이것이 이제 본사의 내건 서로원 아닙니까? 여기에 부합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우리가 G65에 우리는 목표를 해야 돼요. 그냥 크루즈 플러스 가난해서 해방되는 핀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노고는 자자손손 안락을 누린다. 우리는 바로 가난에서 해방되고 우리 많은 파트너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사업에서 함께하면서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연봉 1억에 도전하는 그런 브론즈 빌더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A70에는 다이아몬드 지금 빌더가 되신 분들은 다이아몬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EDC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냥 이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클래스 타고 라스베가스 총받는 게 아니라 아마 1등석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하거든요. 앞으로 몇 년입니까? 7년 후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또 뉴스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안 좋은 뉴스인데 세계 곳곳에서 가정 폭력 사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 폭력 상태가 증가되고 있는데 중동 지역 같은 데는 여성 10명 중에 7명이 해당된대요. 그게 이유가 뭐냐? 봉쇄 이후에 가정 폭력이 늘어났는데 가정이 불안하다. 이렇게 답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들의 경제적인 경제력이 상실된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에요. 남성들도 반성해야 되지만 여성들도 자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ABO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BO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누구나 여성들이 우리 제품 450가지 하고 우리 국내 제품 2000가지 정도 된 제품이 거의 90%가 먼저 접하는 게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더 성공자가 많이 나오는 비즈니스입니다.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아니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은요,
바로 이런 위기일 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다도 해일 아시죠? 해일이 이 나라가 완전 뒤집어져야 바다의 해양 식물들이 성장하고 발전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족 자원이 풍부해진다고 하더라고. 봄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학으로 다 농사짓지만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모짜를 하면 신나락을 이렇게 저 항아리 속에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랬어요. 신나락이라고 해가지고 벼이삭 트는 거거든요. 이게 그 벼락을 2번, 3번 맞아야 그의 풍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벌써 스타는 나오는 거고 또 부자는 나오는 거고 또 성공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우리는 이걸 전화입으로 삼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오늘 뭐 이 경제에 관련된 부분, 우리 사업의 어떤 그 인쇄수에 관련된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사업밖에 없다. 정말 우리는 이 사업 만난 것도 실력이고 또 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폰서를 믿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믿으면서 이 사업을 정말 끝까지 같이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